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올해로 60대 중반이 된 한 여성입니다. 할머니가 되고 인생의 후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제게도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한 저였어도 자식 일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 같은 것이 생기는가 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그 누구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독하게도 제 자식이 비참한 꼴을 당해 가슴이 아프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지난날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밑으로 아이 한 명을 유산하고 올고지 이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죠. 제가 20살이 칸 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를 만나 급작스럽게 임신을 하며 얻은 아들이랍니다. 어린 시절 좀처럼 떼쓰는 법도 모르는 이 아들을 얻은 것이 저는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꼭 닮은 아들은 정말이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심성이 너무 고왔습니다.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서 안아주지 못하고 있었던 갓난쟁이 시절에도 울음소리도 많이 되지 않고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멀뚱멀뚱하게 엄마를 기다려주던 아이였죠. 이 아이는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생긴 아이입니다. 농사짓는 시골 마을에서 공장에 취직을 해 기숙사에 들어간 후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의 첫 번째 잠자리에서 생겨버렸거든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놀랄 일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이야 혼수로 임신을 해온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결혼 전에 임신은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저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13살이나 많았고 심성이 너무 착해서 공장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죠.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몰래 다 가져가 버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남편은 자신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미워하거나 원망도 하지 않는 그런 남자이니 제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같이 공장을 다니던 언니 역시 제 남편을 오랜 기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마음을 고백했지만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기에 과분하다며 한사코 그 언니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느새 점점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장 안에서도 힘든 일, 더러운 일은 모두 그 남자가 했고 남들이 요리조리 머리 굴리며 빠져나간 야근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 착했던 그 남자를 보면서 처음에는 답답함과 연민이 느껴졌고 그 마음은 점차 이성적인 마음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내에 회식 자리가 마련되었고 평소에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몇 잔 마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왜 그렇게 바보 같아요? 그 여자 안 미워요? 찾아서 당장에 돈 내놓으라고 하세요. 많이 취하셨어요. 술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두세요. 뭐가 웃겨요? 저는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왜요? 제가 그 여자 말해서 싫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팀장님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 왜 그렇게 살아요? 진짜 바보예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뺏겼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다 잊었어요. 공장 언니에게 가끔 잠도 못 자서 수면제까지 먹어야 한다는 걸 들었던 터라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쥐기가 잔뜩 오른 저는 그 남자에게 기숙사까지 데려다 달라고 오기를 부렸고 데려다주는 그 길가 안쪽에서 저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팔짱을 끼워버렸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아직도 그게 궁금할 정도로 저는 그 남자에게 돌진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죠. 너무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같이 과거 있고 나이도 많은 남자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저를 달래주다가
함께 오랜 시간을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 그 속담대로 저희는 함께 있으면서 역사를 이루어 버리게 되었고 얼마 후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이 되어버렸죠. 그 남자도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걸리는 공장 언니 때문에 얼마간은 많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표현도 잘 하지 못하고 애가 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그 언니는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그곳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희는 점점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친은 제게 정말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게 똘똘한 여동생이 있어서 타지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제 여동생까지 자신의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저 몰래 용돈까지 보내줄 정도였었죠. 저를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싶다고 하며 공주처럼 떠받들던 그 남자와 저는 어느덧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생겨버리게 되었고 급하게 날짜를 잡아 양가 어르신들만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아마 남편과 살림을 시작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이지 이 행복한 꿈이 깨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씩 했을 정도니까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자상하고 부지런한 성격에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어떤 때는 맛있는 저녁까지 손수 차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에게는 또 어찌나 잘하던지 부모님 동네 사람들이 아들 없는 집에 귀한 아들이 들어왔다며 미소를 지으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렇게 착한 남자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제 팔자가 사나운 건지 결혼하고 10년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암 판정부터 이별까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도 가끔 그 사실을 믿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제 옆에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잠을 자던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10살이 막 되던 해에 저는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늘을 정말 원망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 착한 제 남편만 데려가는지 화가 났거든요. 밤마다 울면서 하늘에 대고 원망도 하고 시부모님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원망을 하고 울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쯤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슬픔이나 욕망은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고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시키지도 않은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일부러 제 기분을 전환시켰고 중요한 준비물이 있어도 저를 생각하느라 제대로 말도 하지 않았죠. 한참 뒤에 제 여동생이 말을 해서 알게 될 만큼 저는 하나뿐인 제 아들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 똑부러지게 살아가던 커리어 우먼인 제 동생은 자주는 오지 못했어도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던 아이였습니다. 언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 혹시라도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를 하며 확인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 여동생이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하루를 머물다 갔었는데 아마 그때마다 제 아들놈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게 조용하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언니 아들을 생각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엄마 눈치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어? 저놈은 얼마나 아빠가 보고 싶고 힘들겠어. 말로 표현도 안 하고 저 어린아이의 속으로 삭히고 있는데 언니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이제 정신 차리자. 언니네 쌀독이 지금 쌀 떨어져 가고 있는 거 보이기나 해? 그것 때문에 민석이가 요즘 라면을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뭐?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쌀이 왜 없어? 민석이가 라면 먹고 싶다고 끓여달라고 해서 끓여준 건데. 생각해보니 무엇을 차려주어도 반찬 투정 없이 잘 먹던 아들 녀석이 요 근래에 계속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었더군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저 대신에 아들 녀석이 비어가는 쌀독을 보고 혼자 그렇게 라면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심한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 소중한 제 아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먼저 간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도 그때 느끼게 되었죠. 하루 종일 원망만 하고 질질 짜고 있던 제가 그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저를 다시 받아주었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남편의 진한 흔적들이 느껴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눈물을 써둔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중간중간 들었지만 남편이 지켜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곳에 계속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한참 정신없이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저도 아들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아들은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여유롭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두 가족이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죠. 아들은 제가 힘들까봐 집안일을 엄청 잘 도와주었어요. 저를 위해 김치찌개까지 끓여놓고 집안 청소를 싹 해놓을 정도이니까요.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는 아들 녀석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던 중에 아들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를 때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는데요. 너무 놀라 공장에서 급히 학교로 달려가 보니 아들 녀석에게 맞았다는 아이가 울며불며 저희 아들을 학교에서 내쫓아달라고 소리치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조용히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와 싸운 아이는 예전부터 반 친구들에게 말로 심하게 비아냥거리기로 유명했었는데 이날도 제 아들이 아빠가 없고 집에서 식모처럼 집안일을 한다면서 놀려댔나 보더라고요. 절대로 용서해줄 수 없다고 울부짖는 아들 친구 녀석을 잘 타일러서 결국 해결은 잘 되었지만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했습니다. 민서가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친구를 때리면 돼?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받을 수 없는 거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길래 그런 거야? 그냥 네가 아빠 없다고 놀린 거야? 그 말 정도로 네가 친구를 때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한 일 맞아요. 그냥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데 저까지 속속여서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은 끝내 친구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물을 수 없기에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들과 같은 반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교실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아줌마. 그 녀석이 아줌마가 밤마다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닐 거라고 막 그러면서 과부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말 했었어요. 민석이도 처음에는 그냥 계속 참고 있다가 아줌마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는 도저히 못 참고 걔가 아주 반에서도 유명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친구들 놀려먹는데 선수거든요. 민석이가 오죽하면 때렸겠어요? 아들의 친구에게서 들은 말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아들을 붙잡고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 착한 놈아. 미안하다 미안해. 못난 엄마 아빠 만나서.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누가 혹시 엄마 괴롭혔어요? 네? 말해보세요, 엄마. 내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우리 아들, 내 하나뿐인 목숨과도 같은 아들. 그날 저는 아들이 저보다 더 마음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아들에게 저는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 아들에게 한없이 고맙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었고 아들의 일기장에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의 학교 성적은 중상위권이었는데 저는 없는 형편에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던 종합학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한사코 거절하며 혼자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낫다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는 저 혼자 가서 등록을 해버렸죠.
아들은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결국 사범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대학교 입학식 날 제 여동생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을 아빠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죠. 아들은 대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군대까지 다녀와 어느덧 멋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점점 늙어가고 있었고 공장에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어깨와 팔,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아들의 권유로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제 여동생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자매지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커서도 친구처럼 놀러도 다니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모두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요. 저와는 다른 길을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은 특히나 저를 더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커리어 우먼으로 살다 보니 이것저것 아주 똑부러졌었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손꼽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저와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꼭 무슨 일이 있지 않더라도 저의 모자를 알뜰히 살펴주었고 특히나 아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신경 써 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저와는 생각하는 차원이 달랐죠. 아들의 임용고시를 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기에 제 아들 역시 이모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동생과 친구처럼 지냈고 아들은 교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몇 번의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죠. 세상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여자일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뭐 하는 여자야? 이 엄마 궁금해 죽겠다.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언제 소개시켜 줄 건데? 응? 이모도 오라고 하자. 아, 네 엄마. 이모도 불러야죠. 의사예요, 제 여자친구. 피부과 의사요. 뭐? 의사? 아니 의사 여자친구가 있었어? 엄마한테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어머나 세상에. 아니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의사 여친도 있고. 어머. 아들의 여자친구가 의사라는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너무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오로지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앞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그 하나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제 여동생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언니, 근데 의사가 왜 민석이랑 결혼을 해? 요즘 의사들 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 거 몰라? 병원이라도 차려줄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솔직히 이런 집의 의사 며느리라니 말도 안 된다고. 뭔가 좀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아이고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둘이 좋다고 하는데 그거면 된 거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보기도 전부터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여동생은 제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의사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죠. 최대한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했지만 워낙에 오래되고 좁은 집이라 뭔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비의사 며느리는 저와 제 여동생을 보고도 밝지 않은 표정과 떨떠름한 말투를 했는데 그걸 본 제 여동생은 화가 나서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영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래도 우리가 시어머니, 시이모님 될 사람들인데. 아, 그게요. 제가 속이 좀 좋지 않아서요. 사실 저 임신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걱정이 싹 사라져버렸죠. 입덧도 심하다고 하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임신이라고요? 우리 아들의 핏줄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나,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성실한 놈입니다.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사는 아이예요. 내가 형편이 좋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울게요. 나중에 여동생에게 들으니 그날 제 모습이 마치 직장 부하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의사라는 말에 또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예비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었나 봅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세상에서 너무나 행복한 생각만 가득하고 있던 제게 여동생은 또 한 번 걱정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모든 정황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피부과 이사식이나 된다는 사람이 가진 것 없고 평범한 선생님이 아이를 가져서 결혼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듣다 못해 짜증이 확 났고 여동생에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버렸습니다. 너 자꾸 왜 그래? 어? 내가 여태까지 네 말 듣고 고분고분하니까 내가 뭐 하찮게 보이니? 왜? 내가 이사며느리 보낸 게 뭐가 못마땅해? 부러워서 그래? 됐다. 앞으로 이딴 말하고 자꾸 초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여동생에게 모진 말을 하고 저는 결혼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었기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일찍이 이혼을 하셨고 아빠는 젊은 새엄마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했었는데 사돈들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 면전에 대놓고 다른 좋은 집 아들들이 많았는데 이런 없는 애를 데려왔다고 하며 자신의 딸을 핀잔 주는데 정말 너무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못해도 10번 이상은 한 것 같은 불편한 자리에서 저는 밥을 먹고 체했는지 집에 오는 길에 병원 응급실에 갈 정도로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는 또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은 저희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창피하다면서 조용하게 스몰 웨딩으로 조촐하게 하자고 하셨고 아무 힘이 없던 저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서 제게 인사를 하는 한 사람이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일하는 피부과 병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남자였는데 며느리네 부모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친해 보였거든요. 얼굴은 기생 오라비같이 생겼고 화장까지 한 것 같이 꾸몄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시대이고 더군다나 피부과의 실장으로 일을 하면 잘 꾸며야 된다는 말을 해주었기에 그나마 이해가 되더군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왠지 모르게 계속 생각나던 그 실장이라는 남자 때문에 한동안 신경이 몹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아들에게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들내외가 혼자 있는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일부러 전화도 안 했고 찾아오지도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임신 중인 며느리가 혹시라도 뭔가 불편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후부터 정말 아들의 얼굴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다정하게 웃어주던 아들의 얼굴이 너무 그리워 한동안은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었다니까요. 더군다나 결혼은 얼마 안 되어 명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며느리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저는 동생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홀로 눈물을 삼켰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도 손주의 얼굴을 보니 싹 사라져 버리더군요. 며느리는 제게 아이가 태어난 바로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공장에 다니셔서 버는 돈도 얼마 안 되실 텐데 아이나 좀 봐주세요. 제가 그 돈은 맞춰드릴게요. 어? 아, 그게 말이다. 내가 그래도 아직은 공장에서 쓸만한 사람이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네. 참나. 어머님, 환갑 다 된 노인네가 쓸만하긴요. 그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예요. 왜 그걸 못 알아들으세요? 센스 없으셔도 참. 아무튼 그런 줄 아세요. 저 병원 오래 못 비우니까요. 끊습니다. 그게... 제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차갑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렇게 손주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더 쉬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아이가 있으면 제대로 쉬지 못한다고 하면서 일찍이 제게 맡겨버리더군요.
이 핏덩이 같은 갓난장이를 제게 맡기고도 보고 싶지도 않은지 자주 찾아오지도 않는 며느리가 좀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제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서 슬슬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뭔가 저는 모르는 비밀 같은 것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격상 절대로 제게 며느리에 관한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좋은 여자인데 몸이 좀 허약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댔고 자신에게 잘해준다면서 걱정 말라고 했죠. 엄마인 저는 아들 녀석이 살이 빠져 있고 얼굴이 거칠어져 있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 속으로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은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습니다. 항상 저 대신에 모든 일을 해결해주던 동생은 저희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며느리 병원에 찾아간 모양이더군요. 며느리는 몇 명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라 병원에 찾아온 제 여동생도 매정하게 돌려보내기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가끔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도 했었죠. 아니 이모님은 뭐가 그렇게 궁금하셔서 몰래 그렇게 제 병원에 찾아오는 거래요? 뭐 염탐이라도 한대요?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아니 뭐 해준 것 하나 없으면서 이제는 의사 체면까지 구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아 그런 거냐고요. 아니 애미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염탐이라니. 아휴, 아무튼 내가 얘기 잘해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게 하마. 미안하게 됐다. 선생 주제 의사 며느리 보셨으면 그냥 그걸로 감지덕지하고 사세요. 더 뭐 궁금해하고 바라시면 앞으로 피곤해지십니다. 아셨어요? 저를 나무라 하는 며느리의 말에도 저는 함부로 야단도 칠 수가 없더군요. 왠지 모르게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닌데 이상하게 제 아들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 제가 왜 그렇게까지 낮아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동생은 제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기도 싫었습니다. 그냥 이 가정 그대로 제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바램과는 달리 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배로 낳은 자식인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말투 하나, 표정 하나만 봐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엄마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 생일에도 잘 오지 않았고 그저 문 밖에서 아이만 안아서 홀라당 가버리더군요. 처음에는 아주 많이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도 점점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이 교사 직업인지라 방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방학 때에는 손주를 데리고 가서 아들이 키웠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밥이나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죠. 제가 끼어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고 어느 날 제 여동생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그 잘난 언니 며느리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실장놈이랑 딱 둘이 붙어서 호텔 들어가더라, 호텔. 내가 병원 앞에서 며느리년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다가 딱 봤다니까? 아이, 너는 왜 자꾸 그렇게 염탐을 하니, 어? 그럼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차를 따라간 거야? 너 왜 그래? 이제는 미행까지 해? 언니는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민석이가 그런 년이랑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핏기 하나 없이 거칠한 모습을 보고도 억장이 안 무너져? 내가 아주 그 년놈들 여전부터 둘이 붙어있는 거 유심히 지켜봤는데 안 되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호텔에 밥 먹으러 갔겠지. 너도 호텔 레스토랑 갔었다고 나한테 자랑하면서 사진 보내지 않았냐? 그만해라, 그만. 괜히 잘 살고 있는 애들 건들지 말고. 아휴, 이 바보 같은 언니. 실컷 손주 봐주고 시애미 대우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어떻게 이런 꼴이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냐고. 아유, 답답한 사람아. 답답이고 뭐고 그냥 냅둬. 제발 부탁이다. 내가 제발 부탁할게. 어? 제발. 제발 그냥 내버려 둬라.
민석이네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이제는 자기 가정이야. 괜히 끼어들어서 가정 파탄 내지 않을 거면 그냥 그만해.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저는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동생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불같이 화를 내는 동생에게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울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하나뿐인 당신 아들 민석연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달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하늘은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들 녀석은 죽을 고비를 겪고 말았죠. 갑자기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아보니 마포대교에서 제 아들이 구조되어서 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꿈인지 생시인지 제 아들의 이름과 잘 떠오르지 않던 생년월일을 읊으며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제 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동생에게 급히 전화를 했고 깜짝 놀란 여동생은 곧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말. 아이고, 우리 착한 민석이. 빨리 병원. 저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울면서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드디어 도착한 병원에서 아들은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이는 모습만 보아도 저는 한눈에 제 아들 민석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 우, 우리 민석이. 우리 민석이가 왜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여동생은 그런 저를 부추기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응급수술로 들어가 버린 모습을 보며 저는 급기야 오열까지 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상에 이렇게 착한 하나뿐인 제 핏줄을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원망했습니다. 민석이 아버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아들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갔으면 하늘에서 당신 아들은 지켜줘야지. 이 무심한 사람아. 이 무심한 양반아. 저는 오열을 했다가 멍했다가 그렇게 아들이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잠시 후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다며 여동생이 기뜸을 해주더군요. 슬쩍 뒤를 돌아보니 시애미인 제게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저쪽 구석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민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마포대교에서 구조가 되었는지 뭐라도 알고 있을 것 같아 서서히 며느리에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뒤를 돌아선 채 누군가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처음에는 병원과 관련된 일인 줄로만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의 내용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충격적인 며느리의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씨. 목숨 되게 질기네. 안 되신 것 같아. 분명히 아까 의식 없었는데. 짜증나 죽겠어. 빨리 오기나 해. 일은 확실히 잘 처리하기로 한 거지? 나 같이 있었다고 의심받고 그러면 우리 둘 다 골로 가는 거라고. 알지? 당장 와. 끊어.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제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 아들 네가 이런 거냐? 이런 못된 처먹은 년.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이런 썩어 빠질 년. 쓰레기 같은 년. 너 오늘 나한테 한번 뒤져봐라. 저기 뭐예요? 왜 그래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들 저렇게 됐다고 왜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사고 났다고요, 사고요. 저도 다쳤어요. 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아들은 젖골이 나고 너는 이렇게 멀쩡하게 무엇이 어쩌고 저쩌지? 안 뒤진 것 같다고?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며느리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마구 흔들어댔고 며느리는 그런 저의 손을 잡아 빼느라 병원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온통 저희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던 며느리 때문에 저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버렸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항상 저를 지켜주던 제 여동생이 쏜살같이 달려와 며느리의 뺨을 시원하게 한 대 후려 갈겼습니다. 너 인연, 내가 너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걸 모르는 줄 아냐? 너, 네 남편한테 제발 이혼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면서. 이혼 안 해주니까 저런 꼴로 작정하고 만든 거야? 네가 사람이야? 의사면 다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통 모르는 소리예요. 무식하게 병원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란 피우실 거예요? 정말이지 격떨어져서는. 그래, 나 격떨어진다. 내 조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바람 피우고 다니는 못된 조카 며느리 앞에서는 격을 차릴 수가 있어야지. 오냐, 너 오늘 잘 걸렸다, 잘 걸렸어. 저희는 병원 안에서 한바탕 난장판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쳐다보았고 병원 관리자분들이 오셔서 뜯어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있을 무렵 그 기생오라비 같은 며느리 병원 실장이 병원에 나타났더군요. 이 상황을 보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오자마자 눈짓으로 제 며느리에게 나오라고 하고는 밖으로 홀랑 나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분명히 저놈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서 그 피부과 실장을 뒤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아들이 응급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차마 가지 못하고 그곳을 지켰습니다. 여동생이 뒤따라 나가는 동안 며느리도 그곳으로 향해 나가버렸고 응급수술실 앞에는 저만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잠시 후 여동생은 씩씩대며 들어왔고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둘이 자신이 따져대니 차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도통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문도 모르겠고 머릿속은 복잡해져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자꾸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가슴속에 누군가 대못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까지 몰려왔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아들의 응급수술이 모두 끝났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아들의 병실을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지켰으며 여동생의 며느리와 그 실장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파헤치려 다녔었나 보더군요. 결국 여동생은 제 아들에게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며느리와 피부과 실장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경찰과 협력하여 알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 명의로 들어있던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과 실장이라는 놈은 제 며느리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연애를 했던 사람이고 폭력과 사기 전과도 있는 아주 악질이더군요.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어떻게 저런 여자가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또 해서 되는 직업이 아니던가요? 사람은 역시 공부만 잘한다고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디 선생 나부랭이 주제에 의사랑 결혼을 해요? 그럼 이혼하자고 했을 때 깔끔하게 나가줬으면 됐잖아요. 쓸데없는 부성애인지 뭔지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아휴, 찰거머리 같은 놈. 뭐? 인연이, 너 정말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딴 말을 짓거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래도 너랑 같이 아이를 낳고 사는 남자라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천벌받을 년. 정말 쓰레기 같은 년. 아씨, 진짜. 그러게 빨랑빨랑 이혼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징글징글한 놈. 왜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나 몰라. 그날 술 취해서 실수로 임신해서 아주 다 망했어. 망했다고. 며느리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계속해서 짓거렸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나도 착한 제 아들과의 하룻밤 실수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해서 결혼을 하자고 매달리는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후회하며 이혼을 하자고 해도 아이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은 제 아들이 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배우에는 옆에서 며느리를 조정해온 병원 실장이 있었습니다. 실장은 제 며느리와 같이
앞으로 병원을 개업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 아들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들어놓았고 그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나 봐요. 어떻게 사람 사는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인간의 탈을 쓰고 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차마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약한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착하디 착한 제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수술이 잘 끝난 아들이 점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자기 아빠가 그랬듯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 그 어떤 나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말만 강조하더군요. 제 잘못이죠, 뭐.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호준이 엄마는 그냥 애초부터 저와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빠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을 제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 아이고 이놈아. 네가 세상 착한 네가 무슨 잘못이냐. 아이고 이 못난 놈 끝까지. 그냥 호준이가 엄마 미워하지 않고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단지 그것뿐입니다. 아유 이 못난 놈. 뒤지게 착하다 못해 바보같이 못난 놈. 지 애비랑 똑같아 아주 그냥. 저는 흐느끼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고 그 후로 더 이상 아들에게는 전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똑바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어야겠죠. 똑부러진 제 여동생이 그들을 결국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일들을 이곳에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네요. 여동생 말대로 제가 앞으로 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한짐 덜어놓는 것이 맞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써보았는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과 손주와 3대가 함께 오손도손 모여 살며 소박하고 행복한 날을 꿈꾸는 60대 할머니가 쓴 사연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려졌을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행복한 꽃길만 걷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